커피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지수 다 잘 못 따라간다고. 패시브에는 좀 구조적인 한계가 저희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이거는 뭐 사실 저희의 뭐 전략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런 기업들을 담는 전략인데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맞습니다. 일단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 김태현 팀장님이 유튜브 출연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양복을 이렇게 또 갖춰 입고 오실 줄은 몰랐는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지금 NH아몬디 자산운용에서 펀드 운영하고 계시고 네. 해외 펀드 중심으로 운영하세요? 네, 글로벌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관련된 상품들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국을 포커스하지는 않고 있고요. 글로벌 관련된 상품들 그 말은 이제 국장은 하지 마라 이런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그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를 이제 전담해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이제 해외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따로 있는데, 저는 해외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국내 운용은 거의 안 하시고 해외 국내 중심으로? 운용은 저희가 하진 않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을 하다 보면은 그 비중에 당연히 한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플레이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한국을 이제 찢어서 뭐 섹터별로 투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한국을 사냐 마냐 이 정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팀장님이 첫 출연인데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로 미국 S&P 500 액티브 ETF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또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할 게 미국 S&P 500 액티브 ETF입니다. 네. 하나로 미국 S&P 500 액티브 ETF인데,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S&P 500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고 왜 미국 투자냐, 왜 S&P 500이냐, 요거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죠. 일단 왜 미국이냐, 왜 S&P 500이냐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왜 미국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려보자면은 숫자가 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증거다. 아무래도 MSCI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주식에 좀 분산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에는 60% 이상, 절반 이상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비중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단순히 좀 크다라는 의미보다는 일단 미국 기업이 좀 더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년 가까이 봤을 때 기업 이익 성장이랑 수익률 모두에서 좀 미국이 글로벌 증시를 주도해 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미국 기업의 좀 압도적인 생산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중심 축이 굉장히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 흐름을 보면은 미국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미국 주식시장 비중이 높아졌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뭐 시가총액 뭐 비중이 더 커지는. MSCI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던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더 많은 돈을 벌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중 자체도 시총이 커지면서 미국이 계속 수혜를 받는 구조였던 거죠. 역시 생산성. 그래서 앞에서 숫자가 그 증거다. 그래서 AI 산업으로 인해서 계속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계속 미국 비중이 뭐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미국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이 AI를 잘 활용할 기업이 누구냐? AI 활용을 해서 비용을 잘 통제하고 더 많은 자본 효율성을 갖출 기업이 어디 있느냐? 그럼 이제 미국을 봐야 되고, S&P 500을 봐야 되고, 그게 미국 기업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 있는 500대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 측면으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S&P 500도 좋아하시지만 나스닥 100도 좋아하십니다. 근데 왜 S&P 500이냐? 사실 이것도 이게 비교 아닌 비교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상품 준비하면서 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왜 나스닥 100이 아니라 S&P 500을 가지고 하느냐. 아무래도 나스닥 100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AI 산업에 더 노출도가 크고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좀 전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S&P 500 지수를 썼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IT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게 이제 나스닥 100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IT 비중이 일단 나스닥 100 지수 안에서 60%를 상회하고 있고,
그리고 상위 3개 섹터를 합치면은 일단 거의 87%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섹터 집중도가 굉장히 높고 특정 섹터에만 집중 투자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섹터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긱스 기준으로 11개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개가 아예 없는 지수인 거고요. 근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11개 섹터가 모두 다 배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위 3개 섹터 비중을 계산을 해보더라도 한 58%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높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지만 나스닥 100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분산이 돼 있음을 좀 보여주는 수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르게 분산이 되어 있고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 같은 여러 가지 섹터에 좀 폭넓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하기에 있어서 나스닥 100 지수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나스닥 100 지수가 좀 성장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지수라고 하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전체에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그런 지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혹은 네. 내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목표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나눠서 간다는 네. 거죠. 아예 그냥 성격이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지점에서 S&P 500 뭐 연금 자산이나 이런 데 넣어두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특히 이제 패시브, 기계적으로 S&P 500 지수만 따라가는 거. 네네네. 버핏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펀드 매니저들이 지수 다 잘 못 따라간다고. 네. 특히 액티브 ETF, 저희 우리 YC 구독자분들이 이제 똑똑하셔가지고 네. 보수가 액티브는 조금 더 비싸다라는 것도 알고 네,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높은 보수까지 내가 지불을 하면서 왜 S&P 500 그것도 액티브냐? 네.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패시브 S&P 500 ETF 같은 경우에도 미국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져가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훌륭한 상품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패시브에는 좀 구조적인 한계가 저희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완전히 복제하거나 추종하는 그 상품이기 때문에 그쵸.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그대로. 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자금을 유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실제로 한창 맥세븐이 좀 시장을 주도했던 시기에 네, M7. 패시브 상품들이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쏠리고. 돈이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 이 맥세븐을 이제 주가를 더 부양시키는 그런 영향을 줬던 경험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액티브하게 또 운영을 하고 펀드 매니저의 재량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런 쏠림이 나타날 때 조금 더 분산을 해버릴 수 있다. 분산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매니저의 선택을 가미를 시킬 수가 있는 전망과 선택에 따라서 네. 오히려 그 이상으로 더 비중을 실을 수도 있고 네네. 더 분산을 할 수도 그쵸. 있고 네. 상황에 따라서 네. 결국에는 액티브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뭔가 원칙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저희 하나로 S&P 500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 일단 패시브 ETF의 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3가지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바탕으로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압축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 같은 경우에는 500여 개의 기업이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데 이 500여 개의 기업을 다 담는 대신에 저희가 분석을 통해 지금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40개 내외의 종목으로 좀 집중해서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즉 옥석을 좀 가려서 알파, 초과 수익을 좀 노리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수 밖에 유망 기업까지 저희는 좀 관심을 두고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는 없지만 여기에 담을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액티브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고요. 패시브의 약점 중에 하나가 트렌드를 좀 뒤늦게 반영하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지수에 올라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되었는데 S&P 500에는 지금 진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S&P 500 지수가 굉장히 좀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편입 자체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트렌드를 좀 늦게 반영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저희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 산업군의 지수 밖의 기업들을 편입함으로써 그 지수 외에서 일어나는 그런 알파 소스들을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그게 있습니다. 이제 패시브와 액티브의 가장 큰 차이이고 네. 패시브 공식적으로 그 지수에 편입이 되기 전에 먼저 움직일 수 있다. 네. 또 다른 차이점은요?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저희의 뭐 전략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일단 저희는 3가지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자체 리서치 통해서 저희가 유니버스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3가지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분산 배분하는데 먼저 기업의 최근 재무제표나 이슈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6에서 24개월 관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펀더멘털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액티브한 대응보다는 저희가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는 길게. 그런 포트폴리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말씀드린 펀더멘털 포트폴리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포트폴리오입니다. 정책이나 뭐 이벤트에 기반해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기반으로 펀더멘털 포트폴리오보다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액티브하게 대응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20-30% 정도를 이 모멘텀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레리안 포트폴리오인데 이 부분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아무래도 어떤 이슈가 있었거나 재무제표에서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 하락폭이 조금 과도하다. 펀더멘털 대비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과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업들을 저점에서 좀 담는 전략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예정이긴 한데 이런 부분도 저희는 고려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보고자 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펀더멘털을 있을 것 보고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보고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뭔가 낙폭과대 이런 게 생겼을 때 알파를 추구하는 전략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그 지수를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네네네. 거니까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네, 하여튼 여러분이 요거는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액티브 ETF다 보니까 상장 전에는 종목이 공개가 안 될 거고 그 이후에는 뭐 하나로 ETF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가 될 텐데 원칙은 알겠어요. 전략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실제 종목을 선정하느냐. 이것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NH아문디 자산운용의 해외 팀의 운용 철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조화된 정성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어로 QIS, Qualitative Insight Strategy라고 이제 좀 저희는 나름 부르고 있는데요. 정성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감이나 좀 직감만 가지고 이렇게 뭐 찍는 식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퀀트라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을 했었고 지금도 퀀트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좀 퀀트 부분보다는 저희 나름의 그런 정성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3개의 레이어로 좀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3층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발굴하고 이제 퀀트적인 부분을 저희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검증하는 절차 정도로 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매크로 레이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탑다운 관점에서 뭐 성장, 물가, 정책,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이제 거시 환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형성된 이제 매크로 뷰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성장주나 방어주의 비중 아니면 현금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베타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하는 그런 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이 이제 사이클상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지 그리고 경쟁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분석하는 층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좀 턴어라운드 하는 산업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로 펀더멘탈이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어디가 있을지 좀 찾아보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레이어인데요. 뭐 바텀업 관점에서 좀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한 분석을 심층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산업 레이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탑다운 관점에서 어떤 정책 변화에 따라서 자금이 유입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이 결정되고 그리고 바텀업 관점에서 이런 탑다운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견고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 이런 체력들을 바텀업 관점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지점이 만나는 곳에서 가장 강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탑다운과 바텀업을 다 같이 분석을 하면서 그 중간에 만나는 지점을 가장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뭐 에너지 산업 비중이 또 크고 작게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반도체가 어떻게 들어가고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우주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들어보면서 NH아문디만의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일부 개인 투자자와 기관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원칙이 있다는 거. 정량적인 구성을 또 해놓고 정성적인 분석을 하면서 넣고 빼고 비중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수보단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 근데 사실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S&P 500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익숙하게 알고 계시고 연금 뭐 IRP나 DC형에도 많이 또 담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미국 S&P 500 액티브 ETF란 말이에요. 하나로 거. 요건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코어 플러스 알파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어에다가 알파. 네. 코어라고 보면은 패시브 상품도 코어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저희는 아무래도 액티브 상품이기 때문에 코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알파까지 씌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한 종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시브와 같은 S&P 500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져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전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발굴하면서 알파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그레이드하는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코어를 구축하는 데도 활용하실 수 있고, 미국을 이미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용도로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장기 적립식 투자에도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자녀 계좌에 S&P 500 ETF 같은 것들을 많이 사시는데, 이 상품도 좀 단기 시장 타이밍 따라가면서 막 테마형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국의 좀 장기 성장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 놓은 상품이고요. 미국 성장을 함께 하면서 변동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가운데 알파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적립식 계좌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 계좌에 적합한 상품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요거는 김태현 팀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또 저도 아마 얼굴이 이제 박제가 됐기 때문에 책임 있게 또 운영을 하실 거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ETF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이나 브랜드만 보고 막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박제는 됐습니다. 김태현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 자체에 대한 비중도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액티브 ETF보다 뭐 현금 비중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주식 시장만 리뷰를 해보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왔잖아요. 특히나 AI 관련해서 특히 메모리가 굉장히 중심이었던 섹터였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큰 랠리를 보여왔었는데, 타반기 들어서도 일단 저희는 AI 관련된 투자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AI를 주장하는 회사들이 꿈꾸는 게 사실 AGI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이 오려면 아직까지 저희는 AI 투자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초에 약간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라서 일단 좀 힘들어지기는 했는데, 저희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펀더멘탈이나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약간 수급이나 뭐 지금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처럼 레버리지 ETF 같은 이런 수급적인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좀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미국에서 대형 은행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시점부터 저희는 다시 펀더멘탈로 시장에 관심이 좀 돌아설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란 관련된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좀 불거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희의 판단으로는 휴전이 종료되고 나서 미국이 계속 공격을 했지만 이란이 사실상 대응하는 횟수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란 내에서 내부 분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상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공격할 수 있는 여력들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과거에 뭐 관세 전쟁 때나 그 이전에 여러 전쟁들을 복기를 해보면 최종 협상이 되기 직전에 좀 갈등들이 좀 확대됐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도 결국에는 이제 좀 완화될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시장 저희는 좋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계속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안에서 조금 로테이션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 좀 메모리 중심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CPU나 GPU 그리고 뭐 냉각, 전력, 네트워킹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미국 안에는 한국이랑 조금 다르게 이런 부분에서 좀 로테이션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좋습니다. 아마 또 이런 전망들이 하나로 미국 S&P 500 액티브 ETF에도 어느 정도 이제 또 반영이 될 테고, 또 상황에 따라서 피벗할 수 있는 게 또 액티브 ETF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김태현 팀장님이 첫 출연인데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로 미국 S&P 500 액티브 ETF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또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